최고의 암살자가 호텔에 들어가면 먼저 해야 할 일은 출입구에 유리 조각을 깔아두는 것입니다. 문에 폭탄을 설치하고 스위치를 켭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는 이는 죽음뿐이라는 경고를 남기고 준비가 끝나면 발코니로 나가 지형을 관찰합니다. 언제든지 도망칠 수 있도록 로프를 고정해 놓습니다. 샤워를 하는 중에도 권총은 항상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그는 암살자 중에서 가장 둥글고 대머리인 남자입니다. 목 뒤에 바코드가 있는 이것이 그의 정체성입니다. 지하 사람들은 그를 47이라고 부릅니다. 임무는 러시아 대통령 베레즈노프를 암살하는 것입니다. 그의 최근 개혁이 그의 고객들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고객들은 베레즈노프를 제거할 것을 요구하며 그의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47은 잠시 망설이다가 수락합니다. 그는 이런 규칙을 깨는 임무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조직 대머리들 사이에서 그는 두드러진 존재여야 하니까요. 기회가 찾아옵니다. 베레즈노프는 이동식 연설에 참석하고 있으며 그는 손을 높이 들고 팬들에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 사이 자신에게 조준된 저격총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한 줄기 피가 튀고 그곳에 서 있던 경호원이 쓰러져 죽어버립니다. 몇 킬로미터 떨어진 폐건물에서 17은 두 번째 총알을 발사했습니다. 베레즈노프는 이마에 총알을 맞고 즉시 죽어버립니다. 그 후 47은 장비를 정리하고 손쉽게 수류탄 하나를 던진 뒤 여유롭게 떠납니다. 거대한 폭발음이 울리며 완벽한 암살이 끝났습니다. 이때 47은 페테크부아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티켓줄 서는 동안 전화가 문자 메시지를 알립니다. 본부에 연락하라 합니다. 47은 즉시 컴퓨터를 켭니다. 본부에서는 47의 행동을 목격한 증인이 있으며 매우 신뢰할 만하다고 말합니다. 47은 인터폴이 개입하기 전에 목격자를 처리해야 합니다. 목격자는 니카라는 이름의 젊은 여자입니다. 그녀는 거리를 산책하고 있습니다. 47은 정보에 따라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가 총을 꺼내 사람을 죽이려 할 때 니카가 갑자기 그를 바라봅니다. 47명이 보유. 그 눈빛은 만난 사람 눈빛과 달랐어요. 47 불안 느낍니다. 멀리 있는 지붕 위에 또 다른 대머리 암살자가 숨어 있습니다. 첫 발이 빗나가자 그는 즉시 추가로 발사합니다. 하지만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47은 사라졌다. 니카는 또 한 차에 태워집니다. 다른 상황에서 푼코보 공항에서 국제보안 전문가인 마이크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전화를 받습니다. 최신 정보에 따르면 베레즈노프는 가벼운 부상만 입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이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47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부하가 암살 장면이 담긴 비디오를 보여줍니다. 첫 발이 경호원을 죽여 길을 열어줍니다. 두 번째 총알이 다른 경호원을 맞춰 그를 피투성이로 만듭니다. 보통이라면 베레즈노프는 분명히 죽었어야 합니다. 이때 마이크는 그의 측근에게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들이 범인을 한 호텔에서 찾았다고 말합니다. 누군가 사진 속 47을 알아봤습니다. 러시아 경찰이 호텔 외부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이크의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47을 수년간 추적해왔지만 여전히 그의 얼굴이 어떤지 모릅니다. 하지만 입에 들어온 오리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는 부하에게 경찰에 알리라고 합니다. 그들은 사건이 인터폴에 인수되어 행동할 수 없고 감시만 받습니다. 반대편에서 47은 조직에서 임무 실패 통보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가 전해집니다. 47은 뭔가 수상한 감지합니다. 그는 이번 고객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지만 본사는 죽은 척하며 대답하지 않습니다. 47은 분노에 휩쌉니다. 누가 베레즈노프의 목숨을 노리고 있지? 너희가 나를 배신하면 나는 너희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너희 집을 불태워버릴 거라고. 이때 러시아 특수부대가 호텔을 포위하고 긴장합니다. 마이크는 서류를 제시하며 상황을 파악합니다. 하지만 러시아 대위는 그에게 차로 가서 노래하라 합니다. 마이크가 이 일에 개입을 원치 않는 듯합니다. 하지만 마이크는 양보 않고 사건이 인터폴에 의해 인수되었다고 재차 강조합니다. 두 사람이 싸우고 있을 때 러시아 연방보안국 국장 유리티복이 도착합니다. 계획은 간단합니다. 만나면 쏴 죽이는 것입니다. 마이크만이 큰 불행을 맞이할 것을 압니다. 특수부대가 문을 부수라는 명령을 받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47은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알고 보니 예전 동료가 전화한 것입니다. 그녀는 47에게 고객이 베레즈노프라는 알리며 러시아 특수부대가 그를 체포하기 위해 작전을 시작했다고 전합니다. 이때 한 대원이 유리 조각에 찔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을 알고 결단하고 전화를 끊고 발코니로 달려나갑니다. 문을 부수는 망치 소리와 함께 특수부대원들은 즉사합니다. 47은 안전벨트를 잡고 점프합니다.
폭발의 힘으로 그는 창문을 깨고 아래층 방으로 떨어졌는데 거기에는 젊은 커플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젠장, 그가 TV에 나오는 인물이 아닌가. 47은 고양이처럼 우아하게 냉장고 쪽으로 다가가 두 손을 뻗어 미리 숨겨둔 권총을 꺼냅니다. 총을 쥐면 세상을 다 가진 듯합니다. 러시아 특수부대가 사방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47은 손을 휘둘러 왼쪽에 있는 적들을 쓰러뜨립니다. 그 후 47은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서 칼로 문을 찔러 엽니다. 반은 문을 열고 화재 경보를 울리고 엘리베이터 샤프트로 뛰어듭니다. 마이크는 부하에게 엘리베이터를 지키게 하고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47은 케이블을 타고 엘리베이터 꼭대기까지 내려와 브레이크를 당겼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자 특수부대원들은 당황했다. 47은 엘리베이터 뚜껑을 열고 그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총을 꺼내 위에서 아래로 쏩니다. 불행한 놈들은 죽어버립니다. 47은 몸을 숙여 엘리베이터로 뛰어들어 1층 버튼을 누릅니다. 죽은 자들의 어깨를 밟고 위로 올라갑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거의 도착하자 마이크의 부하들은 경계를 강화합니다. 하지만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시체 더미였습니다. 그는 마이크에게 보고합니다. 엘리베이터가 3층으로 돌아오자 마이크와 그의 부하들은 3층으로 뛰어오릅니다. 47은 여유롭게 걷고 있다가 마이크에게 발각됩니다. 47은 천천히 몸을 돌리는데 두 사람 사이에 한 직원이 서 있습니다. 47은 기회를 잡아 몸을 돌려 도망치고 한 방의 문을 발로 차고 나가 발코니로 뛰어내립니다. 어려운 점프를 성공적으로 해내며 그는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마이크는 또 한 번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이 실패한 체포를 대가로 경찰은 16명의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47이 남긴 가방이 마이크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암살자로 일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는 손에 든 물건을 살펴보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포크도 데리고 옵니다. 그는 분명히 CIA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EU의 조항에 따르면 국가정보와 관련된 모든 문제는 해당 국가가 정원을 가지고 처리해야 합니다. 분명히 그는 추방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마이크는 그를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는 러시아 정부가 발표한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사진의 내용이 분명히 포토샵으로 수정된 것입니다. 한 병사가 베레즈노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는 베레즈노프가 분명히 죽었다고 확신합니다. 47은 결코 실패한 없기 때문입니다. 베레즈노프가 죽은 후에도 TV에 등장하는 것은 분명히 음모가 있다는 뜻입니다. 마이크는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지만 47을 잡아야 이때 47은 맨발로 보행자 거리로 달려갑니다. 이로 인해 그의 이미지가 손상됩니다. 그는 한 패션 매장에 들어가 외모를 세련되게 바꿉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47은 여전히 눈에 띕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니카는 분명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는 장미 꽃다발을 들고 니카의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니카는 바라보았지만 붉은 꽃다발만 보였다. 47은 베레즈노프가 선물했다고 거짓말합니다. 니카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지만 문을 열자마자 제압당했습니다. 이 대머리 남자는 꽃과 보석을 아끼지 않고 니카의 목을 조여 제압합니다. 주위를 살펴보고 다른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 니카를 제압하고 호텔에서 나옵니다. 차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리자 그녀를 트렁크에 밀어 넣으려 하지만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차를 몰고 달려갑니다. 니카를 한 은신처에 가두고 그녀가 자신의 행동을 실제로 목격했는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니카는 고개를 저으며 부인합니다. 알고 보니 니카는 베레즈노프의 애인이었습니다. 베레즈노프는 그녀에게 그곳에서 기다리라고 했지만 이는 전혀 말이 안 됩니다. 베레즈노프의 머리를 쏴서 죽였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니카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렇다면 그녀는 나에게 쓸모가 없다고. 47이 총을 꺼내자 니카는 급히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알고 보니 베레즈노프에게는 대역이 있었지만 47은 자신이 죽인 사람이 진짜라고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니카는 더 이상 쓸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는 사람을 죽이려 총을 들었지만 니카의 뺨에 있는 작은 용 문신을 보고 47은 망설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는 조직에 의해 선발되어 머리를 깎였습니다. 유일한 문신은 목덜미 뒤쪽에 있습니다. 살인기술 연마와 도망은 더 빨리 죽게 만듭니다. 성인이 되면 조직은 그에게 2개의 은색 권총을 주었습니다. 그 후 끝없는 살인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47은 과거를 떨쳐내고 니카에게 왜 얼굴에 문신을 새겼는지 물었습니다. 니카는 베레즈노프가 자신을 때리지 않는 단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니카는 베레즈노프의 장난감이었다. 47보다 더 비참하다. 숨겨진 감정이 솟아오릅니다. 그는 니카를 데리고 가서 미우의 주인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니카가 남아있더라도 베레즈노프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기차를 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모르고 있습니다. 47은 니카에게 마지막 기차역에서 그를 기다리라고 당부합니다. 그는 마이크를 보았고 기차역 조명이 눈부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경찰팀의 위장에 기차에 숨어들었지만 목덜미의 문신이 너무 쉽게 눈에 띄었습니다. 암살자는 한눈에 그를 알아차렸고 동시에 마이크도 암살자를 발견했습니다. 머리를 보면 47과 같은 훈련소 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부하들에게 행동하라 명령합니다. 암살자는 47을 10m 뒤에서 따라붙습니다. 47은 난간을 넘어 뛰어내린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암살자는 불리해지자 숨지 않고 따라갔습니다. 창고까지 가자 암살자는 화약 냄새를 맡았습니다. 47일이 뒤에서 나타나 암살자의 다리를 쏘아 부러뜨렸습니다. 그 후 그는 암살자의 한 손을 밟고 그 팔도 부러뜨렸습니다. 그때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고 47은 그 그림자를 따라 객차로 갔습니다. 대머리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총을 겨누고 있을 때 감독이 2개의 계란을 더 추가했습니다. 인원이 충분해 얼굴을 때릴 수 있습니다. 17은 격식 있는 죽음의 방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4명은 즉시 동의하며 일제히 총을 던지고 허리 뒤에서 단검을 꺼내 서로에게 겨누었습니다. 불꽃이 튀기 시작했습니다. 1대3이지만 47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꽃잎을 날리며 한 명을 다치게 했고 또 다른 한 명은 배를 가르고 남은 건 고집 센 대머리 남자 하나뿐이었습니다. 47은 그의 허리띠를 풀어 대머리 남자의 목에 감고 제압하기 위해 파도 타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 후 47은 암살자 앞에 서서 말합니다. 너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냐? 모든 것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47은 손을 들어 총을 쏘고 돌아보니 니카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니카에게 왜 말을 듣지 않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냐고 나무랐습니다. 니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자 47은 더 이상 침묵했습니다. 그는 손을 내밀어 니카를 세운 후 니카에게 조용히 하라고 신호했습니다. 알고 보니 마이크의 부하가 흔적을 따라 쫓아온 것이었습니다. 47은 옆에서 공격하며 그의 팔을 총을 쐈습니다. 이때 마이크도 달려와 47은 부하들을 방패로 삼았다. 마이크는 처음으로 오랫동안 쫓아온 사람의 얼굴을 보았다. 그는 47에게 부하들을 풀어주고 자신을 인질로 삼으라고 했다. 47이 총을 쏘았고 방탄복이 있었음에도 마이크는 고통에 몸서리치며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47은 팔꿈치로 부하를 가격해 기절시킨 후 마이크를 처치하려고 나아갔습니다. 니카가 47에게 손을 내밀며 공격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47은 잠시 생각한 후 총을 내려놨습니다. 그녀가 그를 구했습니다. 마이크는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유리는 마이크에게 경고하기 위해 방문하며 마이크에게 손을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는 유리에게 감사 편지를 쓸 것입니다. 아마도 마이크는 훈장을 받을 것입니다. 만약 마이크가 고집을 부린다면 국제법으로 마이크를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이크는 유리가 방해할수록 더 자신이 끝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리와 친근하며 그의 옷깃에 도청 장치를 붙일 기회를 찾았습니다. 유리는 화가 나서 사무실로 돌아와 부하들에게 가장 안전한 전화선을 찾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후 특별한 전화를 걸었는데 그 대화 내용이 마이크에게 모두 들렸습니다. 상급자는 그에게 47과 니카를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강연은 열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니카는 혼자서 한 미국 남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하나 꺼내 들었고 그때 47은 멀리 있는 고층 건물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자는 CIA의 수장입니다. 이전에 그들은 정보 교환을 하며 서로 알고 지냈습니다. 이 남자의 말에 따르면 베레즈노프는 점점 옹원한 정치적 입장을 취하게 되어 강경파들이 불만을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대신할 대역을 이용한 암살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47과 니카만이 대역에 대한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리가 그들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47은 CIA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물었습니다. 남자는 그들이 승자만을 선택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니카는 사진 한 묶기를 꺼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CIA의 눈엣가시입니다. 베레즈노프의 동생은 무기 밀매업자 톤다레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47은 그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대신 CIA는 저에게 일을 도와줘야 합니다. CIA의 불법 일을 폭로할 것입니다.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47은 니카를 이스탄불로 데려갔습니다. 톤다레프가 이곳에서 무기 거래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래하는 두 쪽은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47에게 큰 기회입니다. 47은 구매자가 묵고 있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오늘 밤 8시입니다. 니카와 함께 구매자 근처에 식탁을 차렸습니다. 서빙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순간 47은 재빠르게 와인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손님을 위한 와인입니다. 26번 테이블 맞나요? 그 후 47은 와인잔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았습니다. 그가 술에 설사를 유도하는 약을 넣었다는 것을 모릅니다. 구매자가 방금 술을 마신 후 참지 못했죠. 47은 숟가락으로 관찰하던 중 그가 경호원에 의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47은 니카에게 결제하라고 화장실 간다고 했습니다. 검색 후에야 경호원에 의해 들어갔습니다. 그는 화장실로 곧장 들어가 미리 숨겨둔 권총과 독주사를 꺼냈습니다. 이때 이사는 슬픔을 해결했습니다. 47은 재빨리 소음기를 장착한 후 조용히 나갔습니다. 한 발의 총알로 경호원을 처치한 후 그는 독약을 이사의 몸에 주사하고 그를 문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2명의 불행한 자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47은 구매자로 톤다레프를 만나러 갔습니다. 부하가 돈 가방을 열고 47의 몸을 더듬어 본 후에야 그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하지만 거래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47은 미리 도착해 흥미를 망쳤고 47을 무시하고 아름다운 여성과 이야기했습니다. 부하가 그에게 47이 위장한 자라고 보고했습니다. 톤다레프는 긴장했지만 많은 사람들 덕분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47에게 무기를 신나게 소개했습니다. 반동이 적고 탄창이 많은 비존 기관 단총입니다. 이건 M203으로 유탄 발사기가 장착된 무기로 게임에서 총싸움을 할 때 최고의 선택입니다. 이건 마카로프 250 잠입 전문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입니다. 그가 방금 말하자마자 총을 쏘았습니다. 총알이 47의 5m 옆을 스쳤습니다. 실력은 47에 비하면 부족합니다. 그 후 47은 탄창을 장전하고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학살이 시작된 것입니다. 톤다레프는 기관총 2개를 들고 쏘고 있었고 47은 숨기며 잠시 쉬었습니다. 상대가 탄창을 교체하는 순간 그는 수류탄을 던졌고 전투는 끝났습니다. 톤다레프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고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냐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네 형을 상대하는데 도와주길 원해. 네가 내게 시키는 대로 할 거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말해봐. 바로 이거야. 47은 톤다레프의 죽음을 이용해 베레즈노프를 끌어내고 싶어 했어. 그쪽에서는 마이크가 본부로 돌아왔어. 유령의 47이 남긴 물건들을 연구하는 그는 이 십자가 때문에 계속 고민했습니다. 47은 니카를 데리고 러시아 터키 국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넘쳐납니다. 니카는 언젠가 자신만의 포도밭을 갖기를 희망했습니다. 47은 새겨두었습니다. 모스크바로 가는 기차에 올랐습니다. 니카가 47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작별할 시간이야. 47는 조금 마음이 아팠지만 베레즈노프가 살아있는 한 니카는 결코 평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니카에게 기차가 도착하면 차에서 내려서 사람들 속에 섞여 떠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를 해결하러 갈 것입니다. 반대편에서는 인터폴이 베레즈노프가 내일 동생 장례식에 참석할 것이라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마이크는 47이 분명히 다시 행동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먼저 47은 티복을 납치합니다. 티복은 욕조에 묶여 있습니다. 48의 바닥에는 고압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47은 그에게 정각의 라디오로 부하들에게 베레즈노프를 쏘라고 명령하라고 요구합니다. 시간은 단 30초입니다. 30초 후 발전기가 작동하면 티복은 전기로 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네가 스스로 결정해. 베레즈노프는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100명의 특수부대가 보호합니다. 여기서 소란을 피우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마이크는 러시아 장군이 47을 중요하다고 바랐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베레즈노프는 연단에 올라 발언을 시작합니다. 티복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는 불안하게 떨고 있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자 그는 결국 빠르게 행동하기로 결심하고 목표를 베레즈노프로 바꿉니다. 너 확실해? 그는 단지 대역일 뿐이었고 원래는 47을 쏴야 했지만 총구는 대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첫 발이 방탄 유리를 쏠 줄 알았겠어?
다음은 방탄 유리 파손, 베레즈노프를 호위하던 경호원들이 떠납니다. 러시아 장군은 현장을 봉쇄하라고 명령하고 행동을 시작합니다. 아무도 47이 보안팀에 섞여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경호원들 즉사. 그 후 47은 마스크를 벗고 베레즈노프를 끌고 가며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신이 신을 죽이고 부처가 부처를 죽이는군요. 그는 베레즈노프를 주교의 방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이미 다른 대머리 암살자가 매복해 있습니다. 그는 긴 창으로 47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이 대머리 암살자는 실력이 형편없습니다. 격투 끝에 귀찍 끼고 47에게 넘어져서 면도한 대머리를 짓밟히게 됩니다. 마이크는 열쇠가 교회에 있는 다른 열쇠와 똑같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교의 개인실에서 마이크는 47이 강을 통해 탈출할 계획이라고 즉시 추측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강가로 이끌었습니다. 러시아 장군도 헬기를 출동시키라고 했습니다. 주교의 방에서 47은 베레즈노프의 성형 수술 흉터를 발견했다. 결국 그는 이것이 대역이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다. 47은 그에게 배후의 주모자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그 대역은 오히려 말했다. 네가 나를 죽인다면 나를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은 너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네가 유령이 되어도 그들은 너를 끌어내서 다시 쏠 거야. 47이 총을 내리자 대역은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47에게 밝은 미래를 그려주기 시작했다. 그림이 끝난 후 47은 잠시 망설이다 그를 지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는 대통령을 죽였으니까요. 이때 러시아의 무장 헬기가 창밖에 바로 있습니다. 대통령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헬기가 총격을 가했습니다. 탁자 밑에 숨어서 죽음을 면했지만 대역은 죽은 후에도 총에 맞았습니다. 헬기가 떠나기를 기다려 47은 대역을 한쪽으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스스로 앉았습니다. 그는 총을 내려놓고 체포되기를 기다립니다. 마이크가 앞장서서 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47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공항으로 호송하는 길에 마이크의 차가 갑자기 포위당했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사람은 바로 CIA의 삼촌입니다. 그는 47에게 도움을 요청받은 사람입니다. 마이크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며 상대방에게 자신이 국제범죄자를 호송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47은 차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CIA 삼촌은 일이 끝나자 사람을 알아본 척했습니다. 이 불편 사과드립니다. 그 후 CIA 삼촌은 사람들을 데리고 빠르게 철수했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47의 감사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없애버리자. 47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마이크 집에 찾아왔습니다. 마이크가 자신을 추적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걸 알고 시체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이 당신이 찾고 있던 사람입니다. 총알 자국이 총이 그를 죽였다는 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탄창은 침대 옆 서랍에 있습니다. 마이크가 감옥에 가기 싫다면 이 시체를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 마이크는 동의했습니다. 경찰과 범죄자 간의 두뇌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니카는 포도밭 소유권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 47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47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녀에게서 멀리하라고 했잖아. 너는 내 말을 들어야 해.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직접 도와주면서 47은 결국 자신을 위한 새로운 목표를 찾았습니다. 영화의 가치는 명성에 있고 영화 리뷰의 가치는 감정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영화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